자, 오늘 하게 되는 요게요. 여러분들 이건 기말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파트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역시 기말고사 대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교에서 시험에 나올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가 바로 요 문법 중에서 피동과 사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오늘 개념을 좀 제대로 잡아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한번 해봅시다. 122페이지죠. 자, 종결 표현과 인용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종결 표현은요, 여러분들 뭐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뭐 알아서 뭐 안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대부분 사실 거의 다 아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다고 칩시다. 동사야, 동사. 맞죠? 품사는 동사.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끊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어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뒤에를 뭐라고 불러요? 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엄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결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결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의 끝맺음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문장의 끝맺음을 한다라고 해서 종결엄이고요. 종결엄이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붙을까요? 문장 구호가 붙습니다. 물음표가 붙든 느낌표가 붙든 마침표가 붙든 문장을 끝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문장의 종결 표현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활용해서 문장을 끝낸다? 종결어미를 활용해가지고 문장을 끝맺음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의 종결 표현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평서문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뭐 한 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문장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평서형은요,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화자가 청자한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저기 공감하며 대화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면 담화 이런 거 얘기하니까 발화자랑 청자가 뭔지 알고 있죠? 공감하며 대화하기 안 했어? 아, 이제 곧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화자라고 하는 건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화는 말이고요. 알겠죠? 발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을 뭔가 말을,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자,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말을 했으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들을 청자라고 써서 청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우리가 대화를 하면요, 발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고 발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평서형은요,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한 서술 자체를 알리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서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문형을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해서 의문형이라고 하죠. 알겠죠? 자, 다음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은 뭐야?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문이라고 하죠. 청유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뭐뭐 할래? 라고 해서, 자,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청유문이라고 하죠. 청유라고 할 때 청이 뭐냐면 요청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감탄문, 말 그대로 뭐야? 감탄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렇게 뭐 모르지 않습니다. 요거 보면 다 알아요. 알겠죠? 나중에 보면 다 아는 거고, 의문문의 종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의 종류 중에요, 설명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판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명의문문은요, 옆에 개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의문사를 사용하여. 의문사가 뭔데요, 여러분들? 의문사. 혹시 초등학생 때 배웠어요? 의문사. 우리 육하원칙 배웠어요? 육하원칙이 뭔데? 언제, 어디서, 뭐야? 나 왜 육하원칙이 기억이 안 나?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이제 다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육하원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6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의문사는 전부 대부분 뭘로 시작해요? 그 W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What, which, 뭐 how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전부 의문사죠. 자, 그래서 의문사를 사용하여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문사 없이도 가능해요? 네, 의문사 없이도 가능해요.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면 전부 설명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의문문이 있느냐? 판정 의문문이 있습니다. 판정 의문문은 어떤 대답을 요구하냐면요, 긍정이나 부정의 단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잡았었어. 근데 내가 다시 물어보고 싶어. 우리 내일 만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필요해요? yes or no가 필요해요? yes or no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뭐라고 한다?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yes or no로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을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문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요, 얘의 대답을 내가 만들면 돼. 얘 대답을 내가 만들면 얘가 판정인지 설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우리 내일 언제 만나? 또는 어디서 만나?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답이 yes or no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의문문을 뭐라고 한다?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야. 언제 만나야 되는지 설명 들어야 되고요.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설명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있죠. 그거를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걸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수사 의문문. 여러분들 수사가 무슨 말이에요? 수사. 무언가 수사적인 역할을 한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수식하다 할 때 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물어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느냐?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수사 의문문이 있어요. 그게 뭔데? 의문형의 문장인데 의문형의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서리법. 서리법이 대표적인 수사 의문문입니다. 물음표 있으면 안 되지. 자, 즐겁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즐겁다는 거야? 안 즐겁다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서리법으로 쓰는 거잖아. 얘는 전부 서술입니다. 즐겁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건 즐겁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술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 의문문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문문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엄청 많습니다.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나연아, 너 자리 안 앉니? 그럼 이거 혹시 앉을지 안 앉을지 물어보는 거야? 앉을지 안 앉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앉으라고 강요하는 거야. 맞잖아. 자, 그래서 의문형의 문장을 가지고 있지만 너 자리에 안 앉니? 라고 하면은 앉을지 안 앉을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앉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문형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명령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명령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씨, 화났나? 이러면서.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서술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명령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별표 3개. 여러분들 시험범위입니다. 자,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가지고 가져와서 표현하는 방법을 인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뭔가 인용이 온다, 끌어온다 이 말이야. 인자가 끌다라는 뜻이죠. 인력이라고 하면 끄는 힘이잖아. 맞지? 끌어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신 차리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직접 인용은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요,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말을 토시 하나 바꾸면 안 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직접 인용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간접 인용도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요 인용할 때 형식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화자의 입장에서 바꿔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말 바꾸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직접 인용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길까요? 간접 인용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길까요? 간접 인용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기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실현 방법은요,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 그 뒤에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입니다. 라고를 붙이면 직접 인용입니다. 자, 다음 뒤에 인용절 뒤에 인용격 조사 고를 붙입니다. 그리고 뭘 붙이지 않아요? 따옴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고라는 조사만 붙여가지고 내용을 가져오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실제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보세요. 누구로 하지? 자, 서연. 땡땡. 철수야. 마라탕 먹으러 갈래? 으러 가자 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철수 입장에서요 이 말을 인용할 거야. 방식은 두 가지야. 직접 온 건데 방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철수 땡땡 서현이가 철수야. 그러니까 이제 철수가 말하는 거죠. 지금 땡땡 철수가 말하는 거야. 서연이가 철수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땡땡 라고 자, 철수가 만약에 서연이의 말을 인용할 거야. 그럼 이렇게 인용될 겁니다. 어떻게 인용될 거야? 서연이가 철수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여러분도 혹시 미드 같은 거 봐요? 미드 보면 맨날 그 이거 하잖아.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강조할 때 이거 하는데 이게 이제 큰 따옴표 모양이죠. 자, 철수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 뭐야?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직접 인용입니다. 알겠죠? 직접 인용은 방법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간접 인용은 수만 가지야. 잘 보세요. 자, 간접은요 철수가 말합니다. 서연이가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이렇게 인용해도 돼요, 안 돼요? 서연이가 철수한테 철수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철수가 그 문장을 인용해가지고 야 서연이가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가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마라탕 먹으러 가는 게 밥 먹으러 가자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철수 입장에선 어떻게 한 거야? 발화자는 실제로는 누구야? 서연이가 발화자야. 맞죠? 그런데 발화자가 나에게 했던 그 문장을요, 철수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말했지. 형식 바꿨어, 안 바꿨어? 형식 바꿨어요. 뭐만 전달하려고 했어요? 내용만 전달하려고 한 거야. 밥 먹으러 가자. 마라탕 먹으러 가자는 게 밥 먹으러 가자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내용만 그대로 가져오고 형식은 바꾸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만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철수가 신난 거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자랑한다. 야! 서연이가 나한테 데이트 가자고 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철수가 존잘이면 잘생겼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이 발화자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 맞죠? 발화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맞죠? 자, 이거만 가능한 게 아니란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자,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식의 표현도 가능한 거야.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전달할 때 내 입장에서 바꿔서 얘기한 거야. 내 입장에서 벌써 뭐야? 서연이랑 결혼까지 한 거야. 머릿속에서.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룰루라라 데이트 가나 보다. 사실은 아닌데. 맞죠? 그것도 가능하지. 자, 그래서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이 철수의 입장에서 내용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간접 인용인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바꿔볼 거야. 서연이가 지금 이 상황이요. 2일 전이야. 2일 전이야. 철수야.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직접 인용 뭐라고 바꾸면 돼? 철수야.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라고 그냥 똑같이 가져오면 되겠지. 맞죠? 간접 인용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서연이가 나한테 뭐로 바꿔야 될까요? 뭐로 바꿔야 될까요? 뭐라고요? 하루 전이야. 하루 전을 뭐라고 하는데? 어제. 어제가 돼야 돼요. 이해돼? 서연이는 철수한테 내일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말한 상황은 언제야? 이틀 2일 전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간접 이동할 때 뭘 바꿔야 돼?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연이가 나한테 2일 전에 내일 먹으러 가자고 했으니까 2일 전에 내일이면 지금 기준으로 언제야? 어제야. 이해돼요? 서연이가 나한테 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지금 말하는 시점과 사람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서 얘기한 거니까. 바꿔서 얘기한 거니까. 재구성했기 때문에 시간도 재구성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렵게 꼬아봐봐. 되게 헷갈려요. 5일 전인데 자, 일주일 전이야. 5일 뒤에 마라탕 먹으러 가자. 뭘로 바꿔? 그저께로 바꿔야지. 이해돼요? 산수해야 됩니다. 산수. 시간. 날짜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간접 인용이 이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간접 인용은 뭐도 바꿔야 되냐면요. 높임법도 바꿔야 돼요. 왜냐면 서연이가 철수인데 사실 철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봐. 마라톤 먹으러 가실래요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높임말 썼지. 그러면 철수가 만약에 선생님이야. 그러면 가실래요를 뭐로 바꿔야 돼? 높임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철수가 높은 사람이고 서연이가 낮은 사람이니까. 철수 입장에서 뭐야? 서연이가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가 되겠지. 근데 직접 인용은 어떻게 되겠어? 철수 선생님 내일 마라탕 먹으러 가실래요가 될 거 아니야. 높임이랑 낮춤이라도 바뀌게 되는 거야.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들은 사람이 누구고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라서 좀만 생각하면 금방금방 적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 하잖아. 뭘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 알겠죠? 지금 이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문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용 표현은 요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인용 표현입니다. 자, 숙제 얘기할게요.
그 앞에 주성분이랑 부속성분 물어보는 거 있죠. 숙제입니다. 그 남아있는 문제 싹 다 풀어오는 거야. 근데 참 그거 있습니다. 지금 주성분이랑 부속성분 보면요. 여기 뒤에 넘기다 보면 잠깐만. 자 불러줄게요. 페이지.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 수능 콕콕 기출이라고 돼 있어요. 얘 풀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못 풉니다. 수능 기출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어요. (124페이지) 124페이지랑 125페이지 124페이지랑 125페이지에도 수능 콕콕 기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도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도 수능 기출이라서 여러분 못 풀어요. 알겠죠? 알아봐. 자, 수능 기출이라고 적혀있는 거 풀지 마세요. X 치세요. 알겠죠?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 전부 다 풉니다. 옆에 맨 뒤쪽에 보면 답지도 있어요. 아름이는 지금 답지 없지만 지난주에 나눠준 거에 답지 있어요. 알겠지? 뒤에 답지 보고 매기는 것까지 멘토 시간에 다 합니다. 틀리는 거 좀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전부 질문하세요. 틀린 거. 알겠죠? 자, 다음. 여기 지금 종결 표현, 인용 표현 나오죠? 자, 여기 뒤에 있는 요 빈칸 문제랑 내신 기출 문제 있죠? 여기까지 125페이지까지 다 멘토 시간 숙제입니다. 알겠죠? 하고 틀린 거 전부 질문 받고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어떡해요? 시간 남으면 모의고사 신청해가지고 모의고사 풀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지난주에 쌤이 그 시조 6개 나눠줬잖아. 이 6개를 지금 설명을 멘토 시간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들은 학생도 있고요. 멘토 시간에 인원이 널널해가지고 다 들은 학생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들은 학생은 그냥 모의고사 신청해가지고 풀면 되고요. 아직 그 6개 시조 중에서 설명 못 들은 거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멘토 시간에 추가로 설명 다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6개 시조 지금 설명 다 들었다. 2명만 다 들었네? 나머지는 아직 좀 남았죠. 아, 너 어차피 그 프린트 그 책이니까 상관없고. 뭐라고요? 뭐가 없어? 내가 뽑아주게? 아니요, 있어요. 뭔 소리나. 페이지가 다른 거야. 그거 저기 개정돼. 진짜 선생님이랑 학생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녹차 찍어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뭐 풀어야 되는지 내가 그거 말해줄게요. 아니, 지금 책이 개정돼서 그래. 알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조 다 들은 학생은 그냥 모의고사 신청해서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시조 다 안 들은 학생은 그 이어가지고 계속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134페이지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입니다. 자, 오늘 아마 사동 표현은 못 할 것 같아요. 피동 표현만 할 텐데 피동 사동은요 다음 주에 이거 종이 또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종이 들고 와서 다음 주까지 해서 사동 끝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피동 표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이라고 할 때 피가 뭘까요? 피는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해. 그럼 난 고소인이야. 그럼 고소 당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라고 하죠. 고소를 당한 사람. 피는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피동이라고 하면 동은 뭘까요? 동작, 그렇지. 동사, 동작입니다. 동작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동작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 표현. 자,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면 그것을 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해요.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문장 있죠. 맞죠? 자, 그러면 고양이가 주어인데 쥐를 잡았으니까 직접 동작을 한 거 맞아 아니야? 동작을 했지. 맞죠? 근데 지금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가 되죠. 잡혔다. 그러면 동작은 누가 한 건데? 똑같이 고양이가 한 거야.
쥐가 잡힌 거야. 맞죠? 그래서 잡는 행위를 쥐가 당했잖아. 그 당한 존재를 주어로 내세우면 그게 바로 뭔데? 비동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해서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고 생각해봐봐. 지금 이 문장만 생각하면 바뀐 거 크게 두 가지야. 뭐가 바뀌었어?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 오케이. 자, 다시. 고양이랑 쥐는 동일한 대상이라고 칠 때, 문법적인 요소로 봤을 때 뭐가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뭐가 바뀌었어? 문법적인 요소로. 뭐라고요? 서술어에 어미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아니고 그 접사가 좀 그렇죠. 자, 잡았다, 잡혔다라고 했으면 잡혔다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피동사동 이런 부분들을 배우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잡히었다로 나눠줘야 됩니다. 잡히었다야. 알아봐! 잡히었다. 자, 그럼 봐봐. 잡았다랑 잡히었다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전미사라고 부르는 뭐가 붙었다? 히가 붙었습니다. at과 ot은 똑같은 거야. at과 ot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달라진 건 뭐밖에 없냐면요. 히가 추가된 거밖에 없습니다. 잡았다에서 잡혔다로 히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 더 바뀌었어요. 뭐 바뀌었는데? 문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형식 형태소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르이랑 이게 바뀌었죠. 문법적으로 바뀐 건 지금 르과 에게가 바뀌었고요. 히가 없었는데 추가가 됐어요. 이 두 가지가 피동 표현을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문장 성분, 이때까지 쌤이 왜 주성분, 부속성분 하면서 문장 성분을 배웠느냐? 잘 보세요. 쥐가 고양이를 잡았다를 우리 문장 성분으로 나누면 잡았다가 뭐야? 그렇지, 서술어야. 고양이가가 뭔데? 주어. 쥐를이 뭐야? 목적어야. 자, 얘 볼까? 쥐가 잡혔다잖아. 잡혔다 문장 성분 뭐야? 서연아 뭐야? 잡혔다 문장 성분. 그렇지, 서술어야. 쥐가는 뭔데? 주어. 고양이에게 뭔데? 현재야 뭐예요? 에게. 그쵸. 부사어입니다. 에게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사어 필기할 때 거기에 부사격 조사에 에게가 없어서 필기시킨 거야. 에게가 피도 표현할 때 쓰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걸로 볼게요. 2번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할머니가 손자를 안았다. 맞죠? 어떻게 바뀌어요? 능동문이지 위에 게. 능동문의 목적어야.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 뭐로 갑니까? 주어로 갑니다. 이렇게 왜 기억했냐? 주어로 가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로 갑니까? 에게가 뭐라고 했어? 부사어. 자,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갑니다. 맞지? 서술어는 그대로 서술어야. 근데 뭐가 달라져? 안겼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추가됐어? 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안겼다는 안기었다야. 기가 추가되었어요. 접사가 추가됐지. 자, 능동 표현은 비동 표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사실 한국 사람이라서 다 알아. 근데 얘를 나눠본 적이 살면서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할머니가 소녀를 안았다랑 소녀가 할머니에게 안겼다는 표현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맞죠? 근데 그거를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나 부사어나 목적어가 달라질 뿐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목적어잖아. 이게 목적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야. 대상이 영어로 뭐게요, 여러분들? 대상이 영어로 뭐게요?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우리 영어 할 때 주어, 동사, 서술어 뭐 이런 거 목적어 할 때 SVO 이렇게 하잖아. O가 오브젝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영어로 오브젝트입니다. 알겠죠? 동작의 대상인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능동문에는 목적어가 있지. 그럼 이 안았다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잖아. 손녀가 할머니에게 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 목적어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야. 목적어가 없잖아.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건 타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는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걸 타동사라고 해. 타동사였던 애가 뭘로 바뀌었어? 자동사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뭘 필요로 해요? 부사어인데 문장에 생략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기라고 하는 접사 때문에 달라집니다. 내가 전미사는 뭘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품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물론 품사가 바뀐 건 아니야. 동사가 동사가 됐으니까. 근데 타동사가 자동사가 됐다는 점에서 동사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접사의 역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피동문을 만드는 실현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자, 피동문의 실현 방법 크게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은 파생어를 만드는 거야. 파생어는 뭐가 붙어야 만들어져요? 접사가 붙어야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계속 추가돼서 얹어지죠. 여러분들 교과서 안 봐도 뻔합니다. 접사가 추가되어서 만들어지는 표현 방식을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교과서에서. 접사가 뭔지 설명해줘, 안 해줘? 안 해줘. 1학년 때 배웠는데. 맞죠? 이래서 교육과정이 바뀐 거야. 접사가 뭔지를 배워야지 이게 가능하니까. 다 누적이야, 교육과정은. 알겠죠? 근데 내가 빠진 교육과정에서의 개념이 있잖아. 그럼 뭐 하러 가면 돼? 그냥 내가 중학교 1학년 다시 공부하러 가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구멍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안 고치잖아?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얼마나 잘 들어있는지 몰라요. 왜? 1학년 때 안 봤으니까. 우린 2학년 때부터 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1학년 때 어근접사 뭐 어간이냐 어미냐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했잖아. 뭐 물론 방학 때 또 할 거야. 근데 또 하지만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답도 없어. 누적될 건데. 알겠죠? 자, 다시 갈게요. 파생적 피동문은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거야. 파생어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거야. 맞죠? 어근과 접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접미사 뭐가 붙을 거냐면 이히리기가 붙을 겁니다. 이히리기 4개야. 이 4개 중에 하나의 접미사가 붙으면 걔를 무슨 표현이라고 부를 거야? 비동 표현이라고 부를 거야. 피동의 동사라고 해서 피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꿉니다. 자, 뽑혔다잖아. 얘 기본형 뭐야? 뽑다야. 맞죠? 혓은 무엇의 줄임말이야? 히와 엇의 줄임말이야. 맞죠? 그럼 엇은 시간에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빼. 히만 남았잖아. 맞죠? 이 히가 더해지면서 뽑았다에서 뭐가 되는 거야? 뽑히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뽑았다에서 뽑히었다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히만 붙어가지고 뭐 한 거야? 지금 피동문이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피동문이잖아. 그럼 원래 능동문이 뭐였는지도 바로 만들어야 돼. 유빈아, 이거 원래 능동문 뭐였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가로수를 뽑았다가 되는 거야. 얘를 주어로 바꾸면 되고 얘를 목적으로 바꾸면 되잖아. 알겠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다시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거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명사에 피동접미사 무엇을 붙인다? 되다를 붙이는 겁니다. 선생님, 되다가 서술어 아니었어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되다도 있고 접미사의 역할을 하는 되다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이해 못하면 넘어가세요. 근데 이해하는 학생은 이해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접미사는 우리나라 말에서 접미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뭘 바꿔준다?
전미사는 뭘 바꿔줄 수 있다? 에이 설마 기억 안 나요?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운동 품사 뭐예요? 운동 품사 뭐야? 명사. 운동하다에서 운동 띄우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야. 맞죠? 운동하다 품사 뭐야? 붙이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의 단어라는 뜻이잖아. 운동하다 품사 뭐야? 동사. 명사를 하다를 붙였더니 동사가 됐네. 결론 하다는 건데. 전미사.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볼게요. 운동되다. 운동 명사잖아. 운동되다라는 말 쓰잖아. 와 이거 운동 많이 되네. 맞죠? 운동되다. 무슨 품사? 동사. 맞죠? 자 마찬가지로 전미사 되다가 붙어서 뭘 만들어줄 수 있다? 피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되다는 무엇의 피동인데? 운동하다의 피동입니다. 알겠죠? 운동하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운동되다가 되는 거야. 사동 표현을 시키는 표현이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운동 안 해? 운동해. 운동시켰어. 운동은 명사지. 운동시키다는 뭐야? 동사지. 시키다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이 되는 거야. 파생적 피동문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뭔데? 그냥 파생어야. 운동하다는 그냥 파생어지. 맞죠? 자 파생어 능동문에 하다의 되다를 바꾸면 어떻게 돼? 하다를 되다로 바꾸면 어떻게 돼? 피동문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도 전미사잖아. 그럼 파생어 맞지? 명사에 피동전미사 되다를 붙여서 피동문을 만드는 거야. 알겠죠? 백제의 유물이 영구진에게 발견되었다. 발견은 명사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여가지고 피동문을 만드는 거죠. 맞죠? 그럼 얘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백제의 유물을 연구진이 백제의 유물을 발견했다가 되겠지. 그렇죠? 연구진이 백제의 유물을 발견했다가 돼. 그러면 그게 능동이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백제의 유물이 연구진에게 발견되었다가 되겠지. 알겠죠? 이게 지금 파생적 피동문입니다. 자, 이 파생적 피동문은요, 접사 하나만 띡 붙여가지고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짧은 방식이다라고 해서 단형이라고 합니다. 단은 짧을 단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짧은 형태의 피동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알겠죠? 자, 그게 파생적 피동문입니다. 자, 다음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 통사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스럽다 이 말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문장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좀 길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은요 용언의 어간에 무엇을 붙이느냐? 뭐뭐 아어지다를 붙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뭐뭐 개되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아어 띄우고 지다 뭐뭐 개 띄우고 되답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 띄워야 되고요. 아어 지다는요 사실 이게 우리말 맞춤법에 특이한 건데 아어 지다는 아어 뒤에 띄워도 되고요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는 맞춤법들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아어 지다 붙여도 썼는데 띄워서 쓸 수 있습니다. 배워졌다고 돼 있잖아. 배워 띄우고 졌다라고 해도 되고 배워졌다로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도시 개발로 많은 나무들이 어떻게 됐다? 베어졌다 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게요? 이거 지금 피동문이잖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 많은 나무들 이가 주어 아니야? 나무들이 주어 아니에요? 이가 붙어 있는데? 아니야? 그럼 주어는 뭔데? 나무들 이 주어 맞아요. 나무들이 베어진 거잖아. 근데 뭐가 없어?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베어졌는지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피동문이니까 얘는 뭐가 삭제되어 있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지. 누구에게 베어졌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 맞죠?
근데 얘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지금 주어가 안 나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로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다라고 하면 누가 나무를 뱉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게 능동문으로 하면 누가에 해당하지만 피동문으로 하면 누구에게에 해당하잖아. 에게는 뭐야? 부사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부사어가 빠져있죠. 자, 그래서 많은 개발로 나무들이 원래 기본형은 배다야. 맞지? 원래 기본형은 배다야. 그런데 배다에서 배라는 어감만 남기고 어떻게 된 거야? 어지다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배어지다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개되다도 있습니다. 기본형은 뭐야? 1타야. 맞죠? 그런데 다 빼고 어간 1에다가 개되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잃게 되었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다가 됩니다. 이거 개되다는요, 여러분들 쓰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봐봐. 많은 나무들이 베개됐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뭐뭐 개되다는요, 못 쓰는 상황도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아우지다, 뭐뭐 개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3개. 아르마. 혼날래요. 자, 별표 3개. 자, 왜 중요하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얘랑 얘가 왔다 갔다가 자주 돼야 돼. 자, 그럼 생각해봐. 가로수가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꽃피었다지. 지금 피동문 만들었잖아. 뭐가 만들어서 만들어졌어? 피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는 뽑았다야. 뽑았다. 뽑았다인데 히를 넣어서 뽑히었다가 됐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어, 문장을. 히를 빼고 뭘 붙여봐? 아어지다를 붙여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데? 많은 나무들이 뽑아졌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파생적 비동문을요, 통사적 비동문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거 사동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파생적 비동문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이 히릭이 접사 붙어가지고 피동문이 된다고 했지. 사동문 한번 볼래요? 사동전미사 이 히릭이 우구추 7개가 붙어가지고 사동이 된답니다. 뭐가 겹쳐요? 이 히릭이가 겹치네. 근데 진짜 얄궂은 동사 몇 개가 있어요. 그 얄궂은 동사 몇 개는요, 피동을 만들 때도 이를 붙이고 사동을 만들 때도 이를 붙여버려요. 뭐 어떻게 구분할 건데? 문장의 의미로 구분해야 돼요. 그럴 때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요, 이 이를요 뭐로 바꾼다? 이나 히, 이 히리기를 뭘로 바꾼다? 아어지다로 바꾸는 거야. 또는 개되다로 바꾸는 거예요. 개를 넣어서 바꿔서 말이 되잖아. 그럼 비동이야. 바꿔서 말이 안 되잖아. 걔는 사동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어렵게 나오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진짜 꼭꼭꼭꼭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중이 무슨 말인데? 겹친다 이 말이야. 겹치다. 뭐가 겹치느냐? 자, 우리는요 피동문이 방식이 3개잖아. 3개라고 하면 그냥 크게 2가지잖아.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요, 통사적 피동문이 있잖아. 둘 다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하나만 써야 돼요. 맞지? 둘 겹쳐서 쓰면 안 되잖아. 그럼 피동 플러스 피동인데? 그래서 피동 표현 하나만 써야 됩니다. 자, 이거 기본형 맞아요. 나누다. 자,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어간, 기본형 잘 봐. 이래서 어간 어미가 되게 중요해요. 나뉘어집니다의 기본형이 뭐야? 최초의 기본형. 아까 뭐라고 적었어? 이거 맞아요. 나누다야.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간 어디까지? 나누까지가 어간이야. 그러면 다는 버려.
나누 하고 나서 뒤에 봐봐 뉘어집니다라고 적혀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합쳐졌길래 나뉘어집니다가 되는 거야? 나누이어집니다. 가 합쳐져서 나뉘어집니다가 적힌 거야. 나누에다가 이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야? 뉘가 된 거거든. 이 이가 뭔데? 이 희리기의 이야. 어지다는 뭐야? 아어지다야. 어지다야. 그러면 뭐야 지금? 파생적 피동문도 쓰였고 동사적 피동문도 쓰였잖아. 겹쳤어 안 겹쳤어? 겹쳤어 안 겹쳤어? 겹쳤어. 둘 다 쓰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나뉘어집니다는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나뉩니다를 구분하면 어떻게 돼? 나누입니다야. 비읍니다는 뭐 비법이니까 나누이까지야. 이가 뭔데? 피동전미사예요. 그래서 나뉩니다라고 쓰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누까지가 어간이지. 이해돼요? 나누까지가 어간. 그 뒤에 뭘 붙여야 돼? 어집니다를 붙여야 돼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뉘어집니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나뉩니다라고 하거나 나누어집니다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피동 표현과 이중 피동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요 항상 매번 뭘 해야 되느냐? 얘의 최초의 기본형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쌤 저는 기본형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벌써 탈락이에요. 그걸 어느 세월에 가르치고 있어? 그건 알아야지. 그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기본형에 뭐가 더해졌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제대로 된 표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끔씩요 스포츠 경기, 특히나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캐스터, 아나운서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해설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는 국어 공부를 한 사람이지 시험 치고 들어가서. 근데 해설자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수 출신들이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말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상대적으로 좀 덜 했겠지. 아무래도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운동선수 출신들이 해설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많이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경기 해설하면서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뭐 예를 들어서 A 선수가 이렇게 많이 해요. 와, 이 선수가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게 잘못된 플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지금 피동을 3번 썼어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이거요. 여러분들 피동 살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누구에게 생각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되어집니다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다를 되다라고 해서 피동 하나 썼지. 쓸모없는 피동이야. 안 써도 되는 피동. 근데 거기에 뭐도 붙였어? 어지다도 한 번 더 붙였어요. 피동을 쓸 필요 없는 문장에다가 피동을 2번이나 겹쳤었어요. 이해돼요? 그것도 이중 피동이죠. 애초에 이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생각되어집니다라는 표현이. 왜? 피동 플러스 피동이잖아. 그래서 이거 이중 피동이라서 쓰면 안 돼. 근데 이 상황은 애초에 이중 피동도 이중 피동인데 피동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왜 많이 쓰냐면 내 입장에서 좀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중 피동은 이해했죠? 자, 피동 표현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공손하게 얘기하거나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왜 피동 표현을 쓸 필요 없는데 쓰게 되냐면요. 피동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피동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를 좀 주냐면요. 잘 보세요.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씁니다. 잘 보세요. 자, 날씨가 풀렸다라는 말 써야 안 써요? 날씨가 풀렸어. 쓰지. 풀렸다는 원래 기본형이 뭐야? 풀다야. 거기에 리와 어시 붙은 거잖아. 어는 시간 표현이니까 빼고 리가 붙었잖아. 맞지? 그러면 얘 능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능동으로 바꾸면 풀었다잖아. 근데 날씨를 누가 푸는데요? 푸는 주체가 없어요. 날씨는 누가 푼다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데?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주어가 분명하지 않을 때 비동 표현을 쓰는 겁니다. 누가 날씨를 푸는데? 푸는 주체는 없어요. 날씨가 그냥 풀 일인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동작의 주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자, 요걸 보고 책임 회피라고 적어주세요. 이때도 씁니다. 동작을 누군가가 했어. 근데 그 동작에 대한 책임을 회피시키고 싶을 때, 회피할 때, 그럴 때 비동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 공손하게 얘기할 때 좀 많이 쓰는 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나한테 전화를 걸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 전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고 싶어. 그럴 때 가끔씩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또는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화가 잘못 걸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건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신께서 저한테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주체를 콕 박아서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박아서 얘기하는 건데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 또는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비동 표현은. 알겠죠? 그래서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주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누가 책상을 더럽혔는지 알아. 그래서 누군가가 책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이 더러워졌어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뭐야? 책상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더러워진 건데 그 누군가의 책임은 빼고 더러워졌다는 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책상이 더러워졌어 라고 얘기하면 비동 표현이 되지. 맞죠? 또는 책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더러워졌어 라고 하면 비동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비동 표현은요, 이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비동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별표현에서 요거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비동 표현을 왜 쓰는지.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라고 하면 고양이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쥐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고 하면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고양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게 비동 표현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기라도 좋으니까 복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해가 되는지,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 시험범이야. 그냥 남 얘기 아니야. 알겠죠? 당장 여러분들이 2달 뒤에 할 거야. 자,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종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앞에 그 종결 표현이랑 이동 표현 숙제를 나갔던 건 문제로 풀어오기 바랍니다. 그렇죠?